여러분은 혹시 참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정작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진 적 없으신가요? 우리 사회에서 친절함은 의심할 여지 없는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만약 그 친절함이 나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그 본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나친 친절함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속이고 인간관계의 미묘한 역학을 바꾸며 결국 우리 자신을 잃게 만드는지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나친 친절함 혹은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단순히 상냥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행동의 뿌리 깊은 곳에는 타인에게 인정받고 소속되고자 하는 거의 무의식적인 욕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 특히 사회적 인지를 담당하는 회로는 본능적으로 안전과 소속감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집단에서의 생존은 곧 안전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친절함은 나는 당신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 나는 당신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효과적인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절함이 과도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사회적 신호가 아니라 타인에게 나의 경계선은 유연하다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리는 위험한 신호탄이 됩니다. 신경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자신의 필요나 가치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지속적으로 우선시하면 우리 뇌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도록 훈련됩니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뇌에 반복적으로 각인시키는 셈입니다. 이러한 자기평가절하는 주로 수능적인 행동 패턴의 반복을 통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마음속으로는 아니오라고 외치고 싶을 때조차 습관적으로 네라고 대답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 우리 뇌에서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를 담당하는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타인의 눈치를 살피고 비난의 신호를 끊임없이 스캔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합리적 사고와 경계선 설정을 담당하는 뇌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전전두엽 피질이 기능은 마비되고 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경계는 친절함 안전이라는 공식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이 공식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동, 예를 들어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내거나 반대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얕아지며 심지어는 정당한 주장을 하고도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친절함 그 자체가 아닙니다. 따뜻함, 협력, 공감은 인류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진짜 문제는 친절함이 불안감을 가리는 가면으로 혹은 갈등을 피하기 위한 방패로 사용될 때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친절한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의 뜻대로 구부릴 수 있는 사람, 설득하기 쉬운 사람, 심지어는 이용하기 좋은 사람으로 무의식 중에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식은 의식적인 차원에서 형성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투, 자세, 얼굴 표정, 그리고 일관된 행동 패턴을 통해 전달되는 미묘한 신호들을 우리의 뇌가 잠재의식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나의 경계는 언제든 허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 아무도 그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당신의 사회적 입지는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심리적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지나치게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억압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진짜 생각과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내면의 엄청난 긴장감, 즉 인지 부조화를 만들어냅니다. 뇌는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거절당하거나 불편한 상황이 생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실시간으로 자기 검열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자기 침묵은
자신의 주체성을 담당하는 신경 경로를 약화시킵니다. 당신은 점차 자신의 직감을 의심하고 스스로의 결정을 불신하며 자신의 신념보다는 타인의 의견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결국 지나친 친절함은 강점이 아니라 당신의 정서적, 심리적 성장을 제한하는 신경학적 습관에 불과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의도적인 자제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언제 말해야 할지, 언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지,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경계선을 명확히 주장할 때마다 당신의 뇌에는 나의 가치는 지킬 만한 것이다라는 강력한 신호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타인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질적으로 사람들을 계층 구조로 정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구조는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진화적 생존과 신경 구조에 깊이 뿌리 내린 생물학적 코드입니다. 고대의 부족 사회에서부터 현대의 조직에 이르기까지 계층 구조는 영향력, 자원 접근성, 그리고 신뢰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상호작용하는 단몇 초 만에 그들의 목소리, 톤, 시선 처리, 자세, 표정과 같은 미묘한 단서들을 처리하여 인식된 사회적 계층 내에서 그들의 위치를 가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끊임없이 이러한 신호들을 발산하고 해석합니다. 지나치게 친절하고 과도하게 수용적이며 항상 미소를 짓고 갈등을 피하며 자신의 필요를 축소하는 사람은 의도치 않게 뇌의 수능 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타인에게 이 사람이 도전하기보다는 순응하고 이끌기보다는 따르며 굴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뇌의 변연계와 섬유피질은 이러한 신호들을 처리하여 사회적 위험과 지배력을 평가하고 그에 맞춰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더 많은 통제력을 행사하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혹은 배려를 덜 보이는 방식으로 무의식 중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항상 악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뇌가 사회적 역할을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수능적인 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개인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치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낮은 사회적 지위는 낮은 세로토닌 수치와 관련이 있으며 이는 자신감, 동기부여, 심지어 면역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명확하게 말하고 직접적인 시선을 유지하며 당당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종류의 신경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관찰자의 뇌에서 존중, 권위, 그리고 유능함을 나타내는 신호를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이 공격적이거나 차가워져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친절함이 불편함, 불일치 또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습관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 된다면 그것은 사회계층 내에서 당신의 위치를 낮추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뇌는 그 역할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통제력을 잃고 더 주저하게 되며 외부의 인정에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당신이 대우받는 방식과 대우받고 싶은 방식 사이의 격차는 벌어지고 이는 좌절감, 분노, 그리고 내적 갈등을 낳습니다. 진정한 사회적 영향력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과 일관성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만드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두려움이 아닌 힘의 뿌리를 둔 친절함을 보일 때, 당신의 온전한 존재감을 드러낼 때,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다른 심리적, 생리적 반응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당신은 단순한 인정을 넘어 존중을 받게 되며, 당신과 상대방의 뇌는 이러한 역학의 변화를 반영하여 계층 구조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희생하면서까지 타인을 기쁘게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우리의 뇌와 신체는 만성적인 저강도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갑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단순한 성격 특성이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관련된 특정 신경 및 호르몬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뿌리 깊은 반응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진실을 억누르거나 불편함을 감수할 때마다 당신의 신경계는 그것을 일종의 위협으로 해석합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시상하부의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의 조절 장애가 발생하고 코르티솔 수치는 만성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의사결정, 감정 조절, 장기 계획과 같은 고차원적 기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질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코르티솔이 반복적으로 시스템을 휩쓸면 전전두엽 피질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들이 종종 결정을 내리거나 경계를 설정하거나 자신을 명확하게 주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략적인 상태가 아닌 방어적인 상태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전전두엽 피질이 회백질 부피를 감소시키는 반면 편도체의 활동을 강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거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더욱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덜 이성적이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벅차서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 억압과 갈등 회피로 인해 내적 시스템이 압도당했기 때문에 불안, 짜증, 번아웃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자신의 진실보다 타인의 편안함을 선택할 때마다 나의 필요는 덜 중요하다는 서사를 강화합니다. 뇌는 반복을 통해 신경 청사진을 만듭니다. 즉,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더 많이 기쁘게 할수록 그 행동은 더욱 자동화됩니다. 결국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희미해지고 당신이 누구인지보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더 많이 의존하여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배려가 아닌 두려움 때문에 타인을 기쁘게 하는 순간을 인식하기 시작할수록 당신은 더 많은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경계선이라도 설정할 때마다 당신은 신경계의 안전은 불편함을 피하는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실성을 지키는 것에서도 온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당신의 스트레스 경로를 재구성하고 자기 주도성과 관련된 회로를 강화하여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되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인간의 뇌는 보상에 의해 움직이며 이 시스템에 관여하는 가장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는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쾌락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에 대한 기대감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죠. 당신이 과도하게 친절하거나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특히 그것이 인정이나 호감을 얻는 것과 연결될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도파민 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는 모든 미소, 모든 긍정의 끄덕임, 모든 고맙다는 말은 미세한 양의 인정이라는 보상이 되어 당신의 뇌는 그것을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친절한 보상이라고 연관 짓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본질적으로 행동 중독을 형성합니다. 당신은 진정성에서 우러나와서가 아니라 인정을 쫓도록 스스로를 조건화했기 때문에 친절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마치 뇌가 설탕이나 카페인, 소셜미디어 알림을 찾듯이 이제는 좋아할 만한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파민 기반 습관과 마찬가지로 이 행동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뇌는 더 많은 강화를 받고
멈추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 순환의 문제는 당신의 가치감을 타인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 상태, 자신감, 심지어 결정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좌우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끊임없는 외부의 강화 없이는 유지되기 어려운 취약한 정체성을 만듭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예상대로 반응하지 않을 때 도파민 수치는 급락하고 당신의 기분도 함께 곤두박질칩니다. 객관적으로 잘못된 일이 일어나서가 아니라 당신의 내부 보상 시스템이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고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이클을 깨기 위해서는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진실성에서 보상을 찾는 연습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더라도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때 당신의 뇌는 새로운 연관성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즉각적인 도파민의 분출은 없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시스템은 재조정됩니다. 당신은 박수갈채를 쫓는 대신 진실하게 사는 것에서 오는 더 깊고 지속 가능한 만족감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체계의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존중과 회복 탄력성, 그리고 장기적인 정서적 균형을 구축하는 길입니다. 친절함과 나약함은 종종 같은 것으로 오해받지만 신경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다른 행동입니다. 진정한 친절은 공감과 힘의 뿌리를 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감정 조절, 도덕적 추론, 장기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 피지를 활용합니다. 반면에 나약함에서 비롯된 친절은 종종 두려움과 회피에서 비롯되며 이협 탐지 및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와 같은 변연계에서 더 많이 작동합니다. 당신이 선택에 의해 친절할 때 뇌는 명확성과 목적을 가지고 그 행동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워 과도하게 친절할 때 당신은 확고한 의도가 아닌 감정적 취약성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당신이 내면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모두 중요합니다. 힘의 뿌리를 둔 친절은 관대함으로 인식됩니다. 그것은 절박함이나 궁핍함의 에너지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인정을 필요로 하거나 갈등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친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방패로 과도한 친절을 사용할 때, 즉 아니오를 의미하면서 네라고 말하고 불편함을 미소로 넘길 때 당신은 타인에게 당신의 경계가 유연하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의 미세한 표정, 목소리 톤, 자세는 모두 당신의 내적 상태를 전달합니다. 당신의 친절함이 불안이나 복종을 가리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합니다. 친절을 나약함과 혼동하는 것의 장기적인 효과는 자기 소멸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조정하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와 욕구로부터 서서히 멀어집니다. 뇌는 진정한 감정 반응을 억제하는 법을 배우고 이는 결국 감정적 소진이나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수년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악은 이 모든 것을 좋은 사람이라는 미명하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절은 자기 포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형태의 친절은 힘과 명확성을 겸비한 개인에게서 나옵니다. 이 조합은 주변 사람들의 뇌에서 신뢰와 감탄과 관련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항상 동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일관되고 정직하며 확고하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존재는 순종적이 아니라 안정감을 줍니다.
이러한 행동을 재구성하는 것은 작고 정렬된 친절의 행위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쉬운 길이 아닌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아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고 차분하게 진실을 말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조정됨에 따라 내면의 힘이 자라납니다. 당신은 친절하면서도 강력하고 동정심이 많으면서도 존경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사회적으로나 신경학적으로나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 이끌리지 않고 굳건한 의도에 따라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당신을 나약한 사람이 아닌 진정한 리더로 보기